안녕하세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며 서양 철학사 읽기 세 번째 시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려고 18세 때 마케도니아를 떠나 아테네로 건너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출생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스타게이로스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아테네 출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8세 때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건너왔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지 20년 동안이나 아카데미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이 죽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났고 결혼해서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중요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일생에 있어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필리포스 왕의 아들내미인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의 개인 교사로서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필리포스 왕이랑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아버지가 바로 이 필리포스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이제 철학을 하고 어떤 자신의 역량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돈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의 주치의가 돈이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당시에 뭐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우리가 그냥 대략 형편없을 거다라는 정도로만 유추하지만 그래도 왕의 주치인데 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개인 교사가 되면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올바른 자신의 이제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오래 함께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렉산드로스라는 이 인물이 상당히 야망과 욕심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고집도 엄청 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바로 민족 융화책인 어떤 결혼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지 못한 생각, 별로 이게 안 좋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이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이 자신이 정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흡수하고 포용한답시고 그런 명분으로 결혼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장군들이라든가 신복들을 이제 이방인 여성들이라든가 어떤 남성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러한 이제 생각은 우리는 뭐 어떤 의도였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성적 욕구 때문에 그랬다? 말도 안 되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통일된 대륙을 세우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주의를 많이 줬었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어릴 때 너는 큰 임무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나중에 민족이라든가 이러한 대륙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든가 이러한 식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자, 왜 그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그런 이러한 어떤 민족 융화책으로 하는 결혼 정책이 하나의 세력 다툼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것이 뭐 당파 싸움이라든가 핏줄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에는 알렉산드로스인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로 결별했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계사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철학이기 때문에 자, 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된 사람이야. 뭐 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태동기 그것을 이제 연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합친 거죠. 한마디로. 예. 그 뭐 지가 직접 합친 건 아니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상대 문화 오리엔트 문화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떤 정복자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다 때려 부수고 뭐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복하는 나라와 도시의 문화를 존중해줬다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면모라고 봅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자, 마침내 그는 아테네로 돌아와 직접 리케이온이라는 대학교를 세웠다. 자, 리케이온이라는 대학교도 역시 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마케도니아의 제국주의자들은 하루아침에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다. 자, 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은 내 후계자가 누구누구다라고 말을 하고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강한 사람이 나의 후계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신복들이나 장군들이나 수하의 이제 부하들은 나다, 야 나야, 내가 제일 강해, 한판 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통합시켜놨던 것들이 다 싹 다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본인이 좀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병을 알면서 정신이 헷가닥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시에 이제 마케도니아의 밑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꿀을 빨아먹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도망을 왔다라는 게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막 분열되고 막 하면서 정신없어지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횡포가 일어나자 아테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놈 마케도니아에 붙어먹었던 놈 아니냐. 그래서 이상한 놈이다, 변절자다라는 느낌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화살이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케이온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뭐 강의를 하다가도 저 마케도니아랑 약간 붙어먹었던 아리스토텔레스지? 이래가지고 이제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아테네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결국 그는 322년 에우보이아에서 유배 중에 죽었다. 그는 한때 포로가 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노예다. 노예일만 하다. 노예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스승인 플라톤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나 윤리학이 그 윤리학적인 부분은 올바르게 평가를 받고 습관을 통해서 덕을 더 함양하고 더 연마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윤리학과 어떤 도덕이 오늘날에 비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차별적인 도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인을 포용하는 세계 시민주의라던가 어떤 박애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지금 방금 꺼낸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유언에서는 자신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연역적 추론 그리고 3단 논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논리학에 있어서 3단 논법의 어떤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400여 권의 책을 썼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400여 권의 책. 예, 살아가면서 단 한두 권의 책을 쓰기도 힘든데 400여 권이나 책을 썼고 연체동물부터 불멸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않은 주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중에서 많은 부분이 소실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물박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연 전체 세계에는 뭔가 굉장한 게 있다. 철학자들이 그에게 느끼는 고마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음과 같은 연역적 추론을 그가 고안했거든요. 바로 3단 논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전제, 모든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다. 이것은 개구리다. 그러므로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다. 이게 안 보이는데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죠 바로. 전제, 결론. 이렇게 나아가는 3단 논법이죠. 자, 그래서 비슷한 논리인 이러한 3단 논법은 어떤 개구리도 뭐뭐 않는다. 여기 나오네요. 어떤 개구리도 뭐뭐 않는다 또는 어떤 개구리는 뭐뭐 한다라는 같은 명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의 논증이 약간의 간단한 법칙만 따른다면 뭐 예를 들어 전제보다 더 많은 것을 결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러한 이제 법칙을 따른다면 이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논증은 결국 타당하며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옳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3단 논법과 연역적인 부분은 뭐를 우리에게 시사할 수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개구리는 수영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굳이 개구리를 물에 던져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참인 이상 개구리면 개구리는 헤엄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논리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물에 빠뜨리지 않고도. 논리라는 것은 강력한 도구이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상당히 논리라는 것이 어떤 강점으로 작용하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 자체의 인간 정신 또는 언어의 작용 등에 관해서 정확히 이러한 논리라는 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뭐 시대적인 한계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한계였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히 천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상야릇한 이상적 형상이론, 이데아죠.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가 세계가 형상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종류 즉 종일 뿐이었다. 이건 유와 종의 관계라는 얘기로 중세뿐만 아니라 근대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스승과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러한 이데아적인 것들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린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린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지성을 통해서 본유관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종류들을 다 밝혀내고 속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 역시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에 거의 시초다, 시작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납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나오고 우리는 헤엄치는 각각의 개구리를 관찰함으로써 모든 개구리가 헤엄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개구리는 헤엄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특정 개구리들을 종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과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귀납적 사고가 과학의 근거고 근본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미리 결론을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가설로서 시작해서 그것이 결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귀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 사실의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에 대한 일반적인 귀납적 일반화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개구리에 관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귀납으로 일반화됐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애들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과학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설과 예측의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으면 모든 개구리는 헤엄칠 수 있는 거면 개구리면은 무조건 헤엄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하지만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여기에 이제 또 목적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목적인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중세나 이러한 어떤 근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부분이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형상이 결국 완성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목적인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은 어떤 에이도스라고 부릅니다. 형상을. 에이도스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물들이라고 했으며 모든 이러한 것들에는 목적인 또는 잠재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잠재체라고 부릅니다. 잠재체. 잠재체가 현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변치 않는 속성을 지니며 무거운 것은 결국 아래로 떨어지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 밖에 식물이나 동물, 인간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나무라는 진료를 통해서 의자를 만들고자 할 때 목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형상으로서 의자의 관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작용인이라는 목수의 이러한 어떤 톱질이라든가 망치질을 통해서 작용이 가해지면 진료가 한마디로 그 목수가 생각했던 형상이자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의자의 목적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 덕과 관련이 있냐? 여러분들은 덕이라고 하면은 올바름,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근데 고대 그리스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 덕은 소크라테스의 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덕은 그것이 그것다운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거인 이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발이 왜 신발인가? 신발의 주요 목적이 뭐죠? 신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생각이 좀 얄팍하고 단순하고 이제 멀리 뻗어나가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시하려고 신는다.
번쩍거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의 발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덕은 이것이 읽혀짐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것이 책의 덕인 것이고, 의자의 덕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덕의 측면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인이라고 해서 뭐 어떠한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만약 시간의 시작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첫 번째 원인인 최초의 동력이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중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동의 원동자,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이 부동의 원동자가 대략 55개가 있다라는 이러한 약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설명을 합니다. 자, 55개씩이나 있으면 각각의 부동의 원동자는 각각 부동의 원동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누가 더 선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신이 55마리가 있으면 그 신 55마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무슨 뭐 전쟁을 관하는 신, 무슨 뭐 바다를 관리하는 신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혼란이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동의 원동자가 중세로 넘어오면서 그것은 신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제1원인이다라는 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뿐만 아니라 스콜라 철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사물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약간은 알맹이 없는 설명을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한다. 원인이란 외부에서 따로 미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것,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현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만물의 궁극적인 이러한 목적이 원인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스러운 창조자에 아주 근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로 중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수용했는지가 약간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자,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큰 질문도 다루었다. 물질적 대상이 영원한 형상에 저급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견해였죠. 플라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쪽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모든 것이 본질적 부수적인 속성을 지닌 고유한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수적이냐 본질적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철학자가 돼야 된다. 자, 반면에 머리 모양 같은 부수적인 속성은 결정력이 없다라는 거죠. 본질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실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러한 실체에 관한 철학적 문제는 그 후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철학자를 괴롭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영혼이 모든 생명의 원리라고 믿었다. 말했다는 거죠. 식물에게는 식물을 자라게 만든 식물의 영혼이 있고 식물혼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언급했던. 동물에게는 감각을 주는 동물의 영혼인 동물혼.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영혼과 함께 이성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이성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피타고라스나 플라톤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불멸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일지성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뭐 위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화장시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유골이 이제 재가 되겠죠. 가루가 되겠죠. 유골 가루가 되고 그 유골 가루를 만약에 흙에 묻는다면 자연 흙 속으로 그것들이 다 결국에는 스며들어서 하나의 어떤 자연을 이루는 부분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돌아가서 진료가 다시 어떠한 진료를 낳는데, 한마디로 다른 진료가 나오는데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순환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러한 진료의 순환성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왜냐하면은
신이 진료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사고가 약간 작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진료 창조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너는 신자가 아니라서 그 깊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료라는 것은 저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공기라든가 어떤 수증기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뜨거운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겨울에는 눈으로 여름에는 비라는 이러한 결정체로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내린 비가 결국 사라지냐? 눈앞에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것의 진료이자 어떤 영향이자 흐름이자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일종의 작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진료가 신의 손에서 창조됐다. 모든 진료는 신의 손으로부터 창조됐다라는 것을 절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단일지성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단일지성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플라톤과 다르게 소멸한다. 예, 소멸한다. 진료가 떠날 때 인간의 영혼은 떠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답게 만드는 형상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이다. 이래서 단일지성론이라고 부르는데 단일지성론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영혼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은 소멸한다면 인간의 이러한 이성적이고 어떤 뭐랄까 수학적 탐구하고 사유하고 하는 이러한 인간 본유의 특징들도 같이 소멸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딱 해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성혼은 바로 우주에 편입된다라고 봐요. 우주에 들어간다. 우주의 별이라든가 하늘에 편입돼서 그것이 다른 진료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리스도교 비판을 조금 했지만 이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무슨 뭐 그리스도교와 어떤 무슨 뭐 유물론의 합성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진료가 있고 영혼이 있고 지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총 세 가지가. 진료가 소멸할 때 영혼은 소멸하지만 진료는 다시 순환과 어떤 이러한 과정과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진료를 낳게 되고 진료는 결국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러면 지성은 어떻게 되느냐? 지성은 따로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어떤 별과 우주의 작용을 통해서 또 다른 지성을 가지고 어떤 그 진료에게 부여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단일지성론인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일 수 없는 초창기 교부 철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단일지성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별로 설명도 안 했는데 벌써 23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중용의 윤리학. 플라톤의 도덕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전문가들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씀드렸죠? 덕이라는 것은 특정한 전문가들이 갖추고 있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란 대부분의 어른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일상생활의 기술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땠다고요? 도덕이라는 것은 습관과 노력과 연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과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현명하고 온건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애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 동물로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하다못해 인간의 도덕적 소프트웨어가 양극단 사이에 중용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규칙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교양 있는 인간이자 선량한 시민으로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표현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적절함과 어떤 적합함, 중간이에요. 예, 모자르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철학 얘기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근데 결국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플라톤이나 뭐 어떤 다른 철학자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나 어떤 이러한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고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부질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결국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진정한 세계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라던가 잘생긴 얼굴, 멋진 몸, 뭐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닐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돈 많으면 얼굴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러면 똑똑하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에 이르는 것이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한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갖다 놓아도 전혀 손색 없는 발언이에요. 그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윤리학이라는 것은 도덕보다는 자아 실현에 관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아레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덕이다. 인간의 덕은 뭐다? 행복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지식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믿음이 틀렸다고 보았다. 중요한 부분이죠.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을 아는 것을 물론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정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행동을 내가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개인은 다른 사람과 연관된 자신의 자발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단조롭고 식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덕이론은 옳을지도 모른다. 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윤리학은 완전한 도덕체계나 규범을 고안하는 것보다도 도덕적으로 단련되고 숙달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과연 이 같은 도덕의 덕이 있을까? 이러한 기능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잔인한 개인주의자로서 행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죠. 16세기, 17세기를 살았던 홉스도 그렇고, 그죠? 옛날에 뭐 중국에 있었을 때 뭐 그 순자라는 그러한 철학자도 있죠. 동양 철학자. 인간들은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상대를 배척하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얘기했었던 순자. 자, 플라톤적 몽상가와 아리스토텔레스적 현실주의자라고 나와 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을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 놓았다. 화이트헤드는 모든 서양 철학이 따지고 보면 플라톤의 각주,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플라톤이 던졌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철학자들이 답을 찾고 있다. 그 후로 철학자들은 두 가지 경향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흔히 말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경향,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감춰진 신비라든가 궁극적인 본질을 탐구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성향과 아리스토텔레스적 경향은 신중하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오감과 어떤 경험이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닮은 점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제 막간의 역사를 말해준다고 하는데 그리스의 독립도시 국가들은 마침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맞죠?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는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거쳐 인도의 경계선까지 휩쓸다시피 정복했다.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도.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의 그 정복 영토를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 전역까지 두루 퍼지는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헬레니즘의 태동기를 이끌어온 사람이라고. 이끌어온 사람이라기보다 시작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자,
시작하게 만든 사람. 아니, 한국말이 말을 참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알렉산드로스의 장군들은 정복지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그 중에 후손이 바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죠. 로마인들은 훌륭한 군인이자 공학자이자 건축가이지만 철학자는 아니었다. 그리스 시대 이집트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에우클레이데스, 갈레노프,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많은 사상가들의 피난처였다. 자, 여기서 이 세 사람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우클레이데스는 유클리드라고 불립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기하학. 기하학 원리라는 책에서 상당히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수학적 원리라던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레노스는 사기질설이라는 어떤 이런 인간의 체질을 사기질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무슨 점액질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어떤 성질은 화가 많이 나고 담즙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은 바로 제가 알기로는 2세기인가 1세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러한 지구 중심설에 대해 반대로 지구는 자전하며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새끼는 이단이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가톨릭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가톨릭 사고방식에 따르면 천지 창조를 한 것은 결국 전능한 하나님이며 전능한 하나님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었고 거기에 인간을 자신을 본뜬 모습으로 자신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가 공전하거나 자전한다라는 사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먹지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먹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페르니쿠스는 상당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 후기네요. 로마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뿌리를 뻗어나갔던 두 학파가 있었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그 사이에 회의주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올 만한 타이밍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중심은 바로 이 책이죠. 제가 말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사실상 책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에피쿠로스, 스토아 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